글로벌 문학 포럼 한국문학 전문가 발제, 한국문학 어떻게 나아가는가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합 토론은 앞서 한국문학의 미래와 확장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발표를 들려주신 세 분의 발제자 선생님들을 모두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분의 발표자 교수님들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석에 막 자리하신 세 분의 교수님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분야의 유성호 교수님, 또 장르문학 분야의 박인성 교수님, 그리고 그림책 분야의 김지은 교수님이십니다. 네,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굉장히 열띤 토론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에 우리가 그 종합 토론 시간으로 넘어와서요. 네, 그래서 그 기운을 계속 이어받아 열띤 시간을 또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 분 발표자 교수님들께 서로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나 혹은 논의를 확장해 보고 싶으셨던 주제에 대해 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은 발표 자체도 이제 유성호 교수님, 박인성 교수님, 김지은 교수님 이렇게 순서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유성호 교수님 먼저 다른 두 분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뭐 인상이나 혹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뭐 제 체감적으로 당연히 본 거지만 시라는 장르는 뭐 상당히 오래된 참 그 장르지만 장르나 그림책은 막 떠오르는 K컬처의 새로운 어 뭐랄까요? 지표 내지는 가능성이어서 저는 이 두 분 발표를 통해서 상당히 계몽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계몽은 이제 아 '목매한 상태를 밝힌다.' 뭐 이런 뜻인데 아 같은 문학 분야에서 이렇게 아 좀 이렇게 사각지대였던 것 같아요. 저기 특히나 대학이라는 제도 안에서는 두 분 발표하신 분야가 학문적 분야로 포섭되거나 수렴되거나 혹은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담론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취약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양경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 담당자들이 문학이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장르의 이해를 넘어서서 이렇게 좀 확장이란 말도 좀 더 치고 나가서 이렇게 어 문학을 더 넓게 보는 시각을 두 분을 통해서 실물감 있게 배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박인성 교수님. 네, 박인성입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르 문학 이번에 이제 발표한 스펙트럼 자체가 워낙 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좀 망라해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콕 하고 짚어내는 접근법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두 분 발표는 반대로 어 시의 영역에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번역 가능성의 문제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제도, 필터 이런 것들과 만나면서 어떻게 이제 세계 문학이라고 하는 것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또 변형되는가에 대한 지점들, 뭐 이제 유성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의식의 어떤 깊이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발표여서 뜻깊게 들었고요. 또 김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한 어떤 실물감 속에 있는 구체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선생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깊이 고민하고 천착한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현재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도 제가 뭐 어떤 이건 사적인 사담 같은 거지만 심사장 들어갔다가 비주얼 노벨 이렇게 오신 그 대표님과 그분들이
비주얼 노벨이 문학인가요?"라는 질문에 정말 분노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 그 실물감을 놓치고 있는 문학의 사각지대는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공감대를 넓혀갈 것인가에 대한 정말 시의성 있고 중요한 의제를 던져 주신 것 같아 가지고 두 분의 발표 다 정말 진지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계속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처음에 문학을 정의하던 시대로부터 이제 긴 시간이 흘러오면서 주제의 측면이든 양식의 측면이든 독자의 측면이든 각종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무너진다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이제 허물어지면서 서로가 많이 교류하고 있고, 또 우리가 뭔가 타자성을 중심으로 아시아 문학이 주목받던 것을 이제 넘어서고 있는 이런 말씀도 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학인 것과 문학이 아닌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가 그림책이 된다."라거나 이렇게 할때 분명히 그것은 문학의 언어를 갖고 있죠. 그리고 또 그림책 작가가 쓴 글 중에도 문학의 언어를 가진 문장들이 있으면 이것은 문학 번역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번역이 가능한 문장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양식성이 그림책이라는 이유로 그 안에는 학습용 그림책도 있는 거고 이제 자습서에 가까운 문장들도 있는 거죠. 그럼 그 문장은 문학 번역원의 도움을 또 받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점들이 계속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에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분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품을 좀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문학적 지원을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장르 문학 말씀드릴 땐 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것 중에는 문학 번역원의 도움까지는 받지 않아도 되는 장르적인 작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언어가 구성이. 그런데 이제 문학 번역원의 언어를 반드시 이 언어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김지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끌림과 울림이라고 하는 이 자리의 이 주제, 이 주제가 어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행위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그 행위들을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그 문제의식에 이어 만약에 김지은 교수님께서 유성호 교수님과 박윤성 교수님께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전하고 싶은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은 먼저 유성호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노벨 문학상 수상한 최초의 여성 작가가 닐스의 신기한 여행을 썼던 셀마 라겔레프였고요. 또 아동 문학과 비아동 문학의 경계가 있었다면 셀마 라겔레프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117 년이 지난 지금 그림책 분야에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오늘은 내 생일이야"라든가 "백살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새"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제 시의 소리 언어를 이미지 언어로 다시 번역해서 그 언어를 또다시 새롭게 해체 재조명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시하고 그림책이 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의 언어는 한 글자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도 어려운데 이제 시의 언어를 이렇게 그림책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혹은 박인성 교수님께도 박인성 질문을. 네. 교수님께는요. 장소 기반 소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전 제일 재밌었는데 어 그쵸. "압축적으로 삶의 평균성을 그려내는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아 왜 사랑받는지를 알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책에 대한 접근을 수월하게 돕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견은 없는데요. 이제 저는 그 패턴의 재생성을 계속 수출하는 입장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낯섦의 미학을 발견하는 게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슷한 시리즈의 반복이 이제 가성비도 좋고 상업적 성공을 빨리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간도 번역도 잘 이렇게 수월하게 되고 또 상업적 성공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동 문학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수많은 그 시리즈물들. 근데 이것이 이제 혹시라도 이런 장소 기반 소설들이 주로 수출이 된다면 한국 문학에 대한 세계 독자의 실망감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소설이 나빠서가 아니라 패턴의 재생성 때문에 지루함으로 이어지거나 뭐 이래서 혹시 우려가 되지는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차례로 답변 네. 들어볼까요? 그렇게 깊이 고민한 테마가 아니어서 사실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그 이제 잠깐 생각해 본 거는 가령 시에는 뭐 서사보다 상대적으로 서사가 빈약하죠. 서사가 빈약한데 대신에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 그 이미지에 잠재적인 서사를 해석자가 이렇게 추론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는 여백을 이제 그림이라는 또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채워가는데 적합한 협업 구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령 우리가 영화에서 원작이 있는 소설을 영화로 만들 때 원작의 훼손도나 또 창의적인 영화로의 변형 같은 것이 도마에 오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김지윤 교수님이 시는 이제 원작은 그대로 둔다. 그럴 때 이제 그 원작의 해석을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이 그 원작의 의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해석했느냐의 여부가 하나 있고 그걸 그림으로 얼마나 완성도 있는 걸로 또 이렇게 이어가느냐의 작품의 완성도가 생긴다는 것인데 가령 그 협업 구조가 아주 창의적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소설은 가능하지만 시를 가지고 한다는 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장르 확산이 더 된다면 아 기성의 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혹은 두 사람이 동시적 협업자로 시와 그림을 동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시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한쪽엔 시가 흐르고 한쪽엔 그 그림이 흐르면서 그런 협업 구조도 있지 않을까. 시인들은 잘 나서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어 근데 그래도 그런 형태로도 발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김복희 씨 같은 뛰어난 시인은 아마 저 그림 그리시는 분이 발견하셨겠죠. 근데 거꾸로 또 시인들이 이 이쪽에서 의도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좀 약하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렇게 그림책 이제 하시는 분들이 시를 열심히 읽는 것도 한번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랄까 뭐 이런 바람도 같이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도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 답변 들으면서 그러니까 시 한 편이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여럿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책 작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작업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또 한국어로 되어 있는 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졌던 그 문턱이 높게 느껴졌던 독자들에게 해외 독자들에게 그림책을 통해서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 보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가 그림책이 된다는 것은 시가 그림을 만나서 책이 되는 게 아니라 시의 언어가 그림책 언어를 한번 완전히 통과해서 이제 전혀 다른 언어로 태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다른 그림책 언어를 만나면 그림책 언어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계속 다른 얼굴로 태어나겠죠. 그래서 여러 얼굴로 생성되기를 희망하시는 시인들께서는 그림책을 많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 언어로 통과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어로 통과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지은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박인성 교수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떠도는 두 가지 단어는 유행과 장르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유행이고 무엇이 장르인가에 대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는 명확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모든 것의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그만큼 장르에 대한 수요라든가 장르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는 것에 대한 사이클도 너무 빨라져서 이 모든 것 자체가 이게 유행인지 장르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된 거죠. 대표적인 게 저는 회빙환 같은 웹소설에서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트렌드입니다. 장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작품에 다 들어가 있고 거의 모든 장르에 통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플롯을 구성하에 내기 위한 작법의 영역에서 트렌드, 유행이 된 거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아니 회빙한 장르가 있지 않나요?"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행과 장르와는 사실 구분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소성과 관련된 트렌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장르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장소성 관련된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틀이 비슷한데 대부분 다 일종의 소외된 상황으로부터 극복한 주인장이 있다. 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를 경유하는 다른 수많은 사회적인 어떠한 주변 인물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옴니버스적 구성을 통해서 이 장소를 통해서 치유받고 힐링되는 과정을 그린다라고 하는 이 틀 자체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복사 붙여넣기처럼 활용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해빙함과 이게 비슷한 하나의 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장르화를 위해서 구성해야 되는 더 분명한 문법과 간습이라는 게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사실 구성해내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준거점 혹은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태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을 생각을 한다면 현재까지의 장소 중심 힐링 소설들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것을 장르로 승인할 만큼의 대표적인 작품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형태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을 수 있으나 앞으로의 어떠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다만 회빙환도 마찬가지듯이 이게 일종의 이야기 문법의 균질화 혹은 장르의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단성화 좀 오히려 모든 패턴을 단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정말 우려하실 법한 그러한 형태의 어떤 열화된 복제 같은 작품들로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가뿐만 아니라 문학장 전체적으로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지금 선호하고 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열기가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다무라고 다들 들어보셨듯이 뭐 안온, 다정, 무해 네. 이 트렌드가 사실은 저는 요즘에 장르와 매체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은 사실 현실의 스트레스의 농도가 짙기 때문이겠죠, 굉장히. 그래서 그러한 것들 속에서 내가 즐기는 콘텐츠 안에 어떤 유해함에 대한 상상력이나 아니면 타자에 대한 이질성이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여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좀 추방해내는 우리의 인식적인 측면들도 작동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귀엽고 사랑스럽고 위로할 수 있으며 나에게 무해한 존재들만이 문학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재현하고 있는 현실 문제 안에 너무 큰 자리를 자리 잡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다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양면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자리에 온라인을 통해서 그 한국 문학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해외 독자분들도 접속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축약적으로 표현하신 회빙환이 뭔지 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빙화는 회기, 빙의, 환생의 줄임말입니다. 제가 너무 무자각했습니다. 회기, 빙의, 환생 트렌드를 가볍게 요약을 하자면 10여 년 전쯤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줄임말인데 이생망 하면 이번 생은 망했다.
약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답이 뭐야?"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다시 태어나야죠.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했던 그것에 대한 문학적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시 태어나자.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답이라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이제 회귀, 빙의, 환생은 약간 다시 태어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인생을 다시 살면서 이번에는 내가 지난 생에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는 욕망이 반영된 이야기 패턴입니다. 어떤 그 사회적인 위기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독자들이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어떤 장으로서 장르 문학을 활용하고 있다는 그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 주신 것도 같고요. 한편으로는 김지은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양적으로 소위 필 굿 소설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어떤 작품들이 양적으로 쌓여가는 과정 속에 어떤 비평적 의견들도 지금 제출되고 있는, 왜 이런 소설들이 대중적으로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비평적으로도 계속 질문되고 있는 어떤 문학 현장의 상황을 또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왕 마이크를 드신 김에 그러면 네. 박인성 교수님은 이제 김지은 교수님 발표와 유성호 교수님 발표에 대한 질문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질문을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려고 다시 보낸 지 오래됐다가 다시 읽어보니 무슨 학술대회 질문처럼 질문을 보냈더라고요. 먼저 유성호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께서 로버트 프로스트 인용하시면서 번역을 통해 사라지는 것이 시이고 시는 소설보다 번역의 난도가 굉장히 큰 장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발표의 뒷부분에서 이 비동일성 경향의 시, 즉 은유 대신 환유의 원리로 자유로운 연상이나 말의 난장을 펼치는 시들이 오히려 도착어와의 접점 공간을 최대한 넓혀줘 번역에 조금 더 자유로운 면도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어떻게 보면 좀 초월과 암시, 또 다른 한쪽에 이제 생략의 미학으로서 말하지 않음을 통해 완성시키는 전통서정시의 영역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번역에 상대적으로 열려 있어서 세계의 독자들과 쉽게 만날 수 있는 비동질성의 시가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문학으로서의 한국 시를 뭔가 실천적으로 우리가 밀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서정시의 특수성을 핵심적인 자산으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번역 친화적인 비동일성의 시를 좀 전면에 내세워야 할지, 이거는 당연히 시인 개인의 어떤 고민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뭐 시가 전반적으로 확장되고 유포되는 과정 안에서의 전략적 지점 같은 고민이겠지만, 그리고 또 후자 쪽으로 만약에 이제 비동일성의 시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면 무엇이 번역되어 살아남는가에 대한 기준이 반대로 시창작의 영역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긍정적일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냥 시인들은 그런 것 같은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신만의 시론을 밀고 나가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뭐 나눴습니다만 그게 한 시인 안에 공존하기도 하고 또 그 일종의 그 언어적 그 배열 원리나 어떤 조금 형식에 관한 논의고 어 사실 아까 제가 나열한 그 최근에 국제문학상 수상 여성 시인들이 대체로 선생님 말씀하신 전자에 속합니다. 김혜순 선생님, 그다음에 김이듬, 이영주 이런 분들이 확연하게 넘어선 건 로컬이죠. 내용적으로. 그리고 페미니즘을 다 다루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다 열도가 다르고, 그래서 지금 한국시가 소위 서구적 시선에 이렇게 가닿는 이거는 그 번역자들이 그들의 그 이제 작의, 그러니까 작품의 의도를 최대한 품고서 그걸 도착어로 자유롭게 번역 가능한 시들이 맥힌 것 같아요. 가령 박목월이나 박재삼이나 이렇게 축약적인 시들은 전통 서정시의 내용과 무관하게 짧고 아주 그 번역 어려운 토착어로 돼 있는 것들이 더 어렵다는 생각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수렴적이고 발산적인 언어가 더 그게 더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만약에 더 이제 세계적인 어떤 이 승인이랄까 보편성을 획득하려면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 오면은 사람들이 느끼는 포괄적임의 역사성, 정치성에 대한 시인의 해석과 그것에 그걸 물론 그걸 여성사로 엮어도 되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조심했습니다만 우리 후배들 중에 그런 그 복합성을 자신의 시적인 육체로 삼는 시인들이 있죠. 난 그분들에게 기대를 겁니다. 가령 아까 기조 발제해 주신 우리 나이덕 선생처럼 그 서정성과 정치성을 같이 특히 최근에 와서 그걸 묵중하게 이끌어 간다든가 우리 진은영 시인처럼 시가 어렵죠.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그 가장 중요한 심급들을 다 품으면서 다시 어떤 인류 보편의 언어로 번역 가능한 탈로컬리즘을 갖고 있으니까 아주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뭐 우리 전통적 서정시지만 끊임없이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뭐 문태준이나 뭐 그리고 또 좀 더 아래는 신용목 씨나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이런 양면 물론 양면이죠. 다 양면성을 다 좀 발전적으로 구축해 간다면 그동안 이렇게 발산적인 언어와 수렴적인 언어의 균형을 가지면서 좀 보편성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번역대학원대학교 그 출범 때 한 원로 시인이 시에 대한 홀대를 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 나이덕 선생 그 저기 발표 때도 시의 지원과 소설적 지원이 이렇게 좀 나눴는데 그동안 시가 지원이 안 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 우리가 보통 세계문학 그럴 때도 되게 우리도 소설을 생각하잖아요. 어 그 한국 문학 그럴 때 당연히 소설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독자들도. 그러니까 시가 소설과 이렇게 맞먹는 이렇게 대립적인 형질로 보지 말고 그 문학의 다양성 속에서 시가 갖고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저는 분명히 한국 문학의 신장에 따라서 요청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양면성이 다 번역가의 뛰어난 감시관으로 다 채택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한국 시는 현재까지도 우리가 시를 많이 배우고 시의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오히려 김혜수 선생님이 사실 가장 근접해 있죠. 여러모로 김혜수는 그동안 한국 시하고 닮지 않았어요. 어떤 계보 그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폭발력을 가질까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어 저 안온하게 생겼던 숙주들을 벗어나서 이런 시의 그런 양면성을 다 충족해 가는 그런 언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네. 이어서 김지은 네.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김지은 선생님 발표 정말 인상적으로 들었는데요. 특히 그림책 독자를 다가올 미래의 독자로 규정하셨고 또 보고타에서 한 글자씩 짚어가며 한국 그림책을 읽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몇 년 뒤에 한국 소설과 시의 독자로 자라난다는 것. 그래서 한 권의 그림책 뒤에는 어린이, 부모, 교사라는 이중 삼중의 독자가 있다는 통찰이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새 발표 속에서 가장 독자를 좀 능동적으로 읽어내신 발표였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바로 그 다가올 독자를 위한 그림책과 연속된 한국 문학 내부의 사다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던 발표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림책으로 한국 문학에 입문한 세계 어린이 청소년 독자가 자라나며 다음에 만나야 할 한국 문학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선생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래픽 노블도 한국 문학의 한 축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해당 분야 작가들을 최근에 제가 또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영역들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메워져야 할 간격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독자의 다음 걸음을 돕기 위해서 그림책계와 문학계가 좀
협업해야 할 영역들이 있다면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사실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장르를 저는 펼쳐놓긴 했지만 사실 장르 간에 분명히 존재하는 중심성과 주변성이 이 사다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궁금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림책이 또 연령 구분이 명확한 책은 아니어서 그 워낙 다중의 독자를 품고 있다 보니까 약간 여기서 좀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결국은 성장하는 인간의 자연 주기를 생각했을 때 어 아동 문학과 청소년 문학에 대한 적극적인 이제 번역과 그 경험이 쌓이는 것이 비아동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한국 문학으로 넘어오는 데 중요한 다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문학 번역원에서도 실은 다 성인을 위한 그냥 문학 작품, 일반 문학 작품들을 주로 번역을 하고 계시고 청소년 소설 중에는 정말 메가 히트가 되지 않으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동화는 지금 거의 어디서도 문학적 지원, 번역 지원을 못 받아서 다음 나가야 되는 타자가 저는 동화와 청소년 소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분명히 이제 성장 주기라는 게 굉장히 자연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그 IT 산업의 이 호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가 뭐 어떤 정체성의 고민 이런 게 다 그 시기에 지금 몰려 있고 그런 고민이 결국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이들이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그 감정선을 연결해 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화와 청소년 문학에 대한 번역 지원 그리고 좀 더 작가 발굴, 뭐 해외어의 소개 이런 것이 중요한 다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림책이나 그래픽 노블이 문화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희나 작가의 구멍청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게 구멍으로 청을 다리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을 발견해서 그 구멍으로 이렇게 끓여 가지고 청을 만들어서 그 구멍청을 타서 이렇게 마시거나 떡을 찍어 먹으면 속에 그 응어리가 풀리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구멍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고 청을 다리는 건 우리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나 그 작품 안에서 완전히 설득력 있어서 저라도 청을 다리고 싶은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문학 작품을 이해하게 되는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이나 동화는 특히 이제 전설이나 설화에 기반한 작품도 많고 문화적 상징도 많이 다루고 그래서 아동 문학과 청소년 문학에 대한 지원이 지금 사실 빈 공간인데 그 부분을 좀 어디서든지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달려갈 테니까 열심히 중간 다리를 놓을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수를 뚜렷하게 치셔도 됩니다. 네. 유성아 네. 유성아 교수님 혹시 뭔가 김지은 교수님의 예. 질문에 대한 저는 답변에 대한 이게 말씀을 질문을 하실까요? 사전 질문을 하라 그래서 네. 했는데 두 분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할 건 없고 여기 없는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 가령 물론 카테고리 문제입니다. 이 장르 문학 이번에 들으면서 사실 장르 문학 그러면은 특별한 카테고리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비장르 문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타자적 명칭은 맞아요. 근데 장르 문학도 아까 그 장소성 얘기할 때 '저것도 장르인가?' 저 속으로 이제 좀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항용 소설과 장르 소설의 구분점이 이제 좀 거의 이렇게 넘나들기도 하고 또 한 소설 안에 그런 속성이 또 개입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장르 문학이라는 용어가 한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언젠가. 그래서 한때 이렇게 좀 별칭으로 불렀지만 더 큰 아까 그림책도 문학으로 포섭될 수 있듯이 그렇게 해서 물론 그때 용어가 소설이 아닐 수 있죠. 뭐 그렇지만 그래서 장르 문학의 확산과 이렇게 발전과 또 대중성과 예전에 소수성이었는데 이제 대중성까지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카테고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갈지 궁금하다는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아까 우리 김진 교수님 그 한강 그 작별하지 않는다 그 이수지 선생의 그림은 예 저는 그 그림이 아니라 딴 그림으로 갖고 있어서 저 그래서 한국문학번역원이 4월
지금 개관일까지 정해 놓고 지금 기획 전시 준비해요. 그러니까 국립한국문학관이요? 그러니까 네네네. 4월 23일 날 개관인데 개관을 하면 딱 들어가면 전시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한강 코너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모시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서 네. 기증 김지은 해 가지고 그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기증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또 여쭤보고 네. 그리고 기증해 예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저는 그냥 그림책 그래서 사실 어 뭐 그림책을 우리 문학 그러면 리테라로 시작해서 문자잖아요, 문자. 그러니까 이게 오랜 동안의 데피니션의 핵심인데 인제 비문자 문학 이를테면 이럴 경우 이제 그림만 아니라 사진 뭐 아니면 그냥 아예 빈 허공 이런 것 비문자 문학에 또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저 그림책을 문학이라는 그래서 인제 행정적으로 그렇지만 사람들의 심리적 법정에는 구분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저기 청소년 문학도 이게 나이를 이렇게 그냥 일반 문학 범주에 넣어서 같이 이렇게 다루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명패를 보니까 저하고 양경원 선생님은 리터러리 크리틱이라고 써 있고 네. 김지은 선생님은 YA 영 어댑트죠 저게. 그러니까 그냥 같이 문학 평론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동 청소년을 분리하는 게 좀 이 시장에 원리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그걸 또 소수자성을 예 그런 게 드러내는 갖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인제 번역원 같은 데서 아동 청소년의 지원 같은 데 쪼금 더 지분을 늘리는 이런 이렇게 그런 형태의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약간의 그런 보편성으로의 편입과 그런 특수성으로서의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예예. 두 분 교수님께 어떤 범주에 대한 네.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르라는 말이 예전에는 장르론이라고 하는 게 뭔가 되게 실체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도 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장르론 책도 읽고 그랬습니다만 이 장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즘에 양면에서 무력화되고 있는데 한쪽의 방향성은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장르 자체가 하이브리드로서 거듭이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계성이 형해화되면서 이것이 어느 쪽인가라고 하는 거를 더 이상 이렇게 카테고리로서 나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장르가 무력해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 이 장르를 대신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레테르로서 등장한 기호들이 훨씬 더 일반 독자들에게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온라인 환경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태그라고 부르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즘의 웹소설에서는 이제 장르를 보는 게 아니라 태그를 보는 거죠. 이게 로맨스인데 그냥 로맨스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로판이냐 아니면 이 로판에는 어떤 남주가 나오냐 예를 들어서 집착 광공인 이또 전혀 해외 독자를 네. 배려하지 않은 그런 약간 어떤 유형의 남주, 어떤 유형의 여자 주인공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지를 태그로서 10개 가량을 나열을 해 버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카테고리컬한 장르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요즘에 그래서 아예 완전히 장르는 요즘에 태그로서의 장르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태그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장르성이 규정된다고 보는 편인데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카테고리컬한 장르성은 사실상 이제 형해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르 문학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가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 수식어가 붙고 "땡땡 문학의 완성은 이 땡땡이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말들 많이 했었지만 옛날에 근데 이 소수자성과 관련된 그 어떤 역사성이 쉽게 지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SF 작가들 분들 만나고 미스터리 작가분들 만나면 이분들은 정말 약간
문단 문학에 대해 여전히 치를 떠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 그 치를 떠는 지점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 어떤 소수자성의 영역은 단순히 어떤 문학 장 안에서의 취급이나 아니면은 비평적 접근이나 아니면 어떻게 이들이 우리가 배치되는가의 영역뿐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영역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쨌거나 중심과 주변 장르나 아니면 이 우리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의 중심과 주변성이라고 하는 장르 간의 역학관계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상황은 좀처럼 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있어서, 분명히 장르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를 대변하기 위한 언어로서 가지는 효용성은 해체되고 있으나, 그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성과 소수자성의 영역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좀 디스크립티브한 좀 실천적이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장르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선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정도로 의견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성호 교수님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지금 큰 또 질문이 되면서 다시 집에 돌아가서 생각할 문제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문자가 문학일 수 있는가? 이제 문자에서 시작됐던 문학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이유는요. 그림책이나 어린이책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고, 특히 뭐 어린이의 소리는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언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리들도 다 문학의 언어가 이제 수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나아가다 보면 새 소리로 시를 쓸 수 있는가 인간이, 또는 기계의 소리를 우리가 어느 만큼 문학 안에 포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로 다 나아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비문자가 이미 문학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에서 공백이 그림이 된다든지, 아니면 색 자체가 우리의 감정을 대변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미 그 인간 중심적인 근대까지의 언어들을 넘어서는 언어가 문학 안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고, 이제 이것의 번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제가 좀 이상한 책 곤충어 이런 거 막 번역한 적 있는데요. 이제 그런 종류의 번역 같은 문제를 또 낳는 거죠.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고민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학장이 활발해지고 뭔가 더 많은 수평적인 독자를 향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얘기라서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가라고 앞에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가라고 붙이지 않으면 저희를 자꾸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문학 주간 같은 거나 세계 서울 국제 작가 축제 이런 걸 할 때 "맞아.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가도 불러야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지분을 계속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있고요. 이제 그거 말고 하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문학의 향유자로 성장하다가 죽는다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언어의 차이가 있고 육체성의 차이가 있고 그들이 바라보는 시간 공간 높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학은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몸이 다르니까 이 분야에 대한 평론이 다른 지평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계속 같이 환기하자는 의미에서 이걸 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 아동 청소년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이 지금 제도나 어떤 문학 현장에서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이를테면 문자를 점자로 어 점자의 감각으로 문자를 받아들였던 사람에게 있어서의 문학이라고 했을 때에, 그 문자는 어떤 정보 차원에서 AI에 이렇게 입력했을 때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영역을 넓혀가는 어떤 문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상상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게 하는 교수님들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세 분 교수님을 모신 자리라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자리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모여 주신 청중 여러분의 관심과 그리고 질문 덕분에 아주 풍성한 자리가 되어 주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 주신 이 세 분의 발표자 교수님들 그리고 여기 모여 주신 청중과 독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떤 한국 문학의 중요한 구성원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또 하실 텐데 이후에 또 다른 자리에서 네, 한국 문학에 대한 혹은 한국 문학의 이제 세계적인 어떤 공유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자리에서 이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 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